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 아침부터 단지는 사람들의 바쁜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리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저는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여기 좀 와보세요. 오늘도 허리에 작은 검정색 파우치를 차고 분홍색 꽃무늬 가디건을 걸친 채였습니다. 눈썹은 치켜 올라가 있었고 짙은 빨간 루즈를 바른 입술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주차장 한쪽에 서 있는 75세 경비원 아저씨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짧은 흰색 턱수염, 검정 뿔테 안경을 쓴 작은 체구의 노인. 언제나 그렇듯 다 떨어진 검정색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경비원 아저씨는 천천히 몸을 돌려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반짝이는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고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어깨가 안 좋아서 그런데 주차 좀 대신 해주세요. 경비 아저씨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의 입가가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차량 운전은 제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부녀 회장의 눈썹이 더욱 치켜 올라갔습니다. 아니, 제가 운전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따지세요? 경비 업무에 차량 운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는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순간 놀랐습니다. 늘 조용하고 순종적이기만 했던 그가 처음으로 단호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녀 회장은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말 대답하시는 거예요. 정비 아저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주차장에 있던 몇몇 주민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부녀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운전석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그러더니 핸들을 잡고 주차 구역으로 차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움직임은 다소 거칠었습니다. 타이어가 주차선에서 벗어났고 차체가 역한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어깨 아파서 핸들 돌리는 것도 힘들다니까. 그녀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경비 아저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충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제대로 주차해 주세요. 경비 아저씨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녀 회장님, 제가 주차를 대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부녀 회장은 완전히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아니, 제가 시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그녀는 경비원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택배 좀 받아달라고 했을 때 말없이 받아줬잖아요. 그때는 순순히 하시더니 오늘은 왜 이러세요? 경비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다가오더니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부녀 회장님,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부녀 회장은 화가 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요? 경비원님께 주차까지 부탁하는 건 무리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직접 대셨잖아요. 본인이 직접 대긴 했지만 저렇게 삐뚤어졌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경비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정해진 업무가 있는데요. 그 순간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게 저번에도 경비실에서 에어컨 켜는 것도 못하게 하시더니 분리수거도 대신 시키고 이제는 주차까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부녀 회장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했습니다. 그러더니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됐어요. 그냥 내가 다시 대면 되겠네요. 이런 걸 가지고 별일 다 있네. 그녀는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고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차를 똑바로 주차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 문을 닫고 걸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경비 아저씨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참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걸 다 견디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 그러나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의 진짜 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이곳에서 보일 진짜 모습을. 하루는 부녀 회장이 경비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저씨, 쓰레기장 좀 가보세요. 분리수거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쓰레기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종이박스,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까지 마구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경비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그녀는 손을 허리에 올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분리수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녀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정리할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제대로 교육 좀 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놓인 피자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봐요.
이게 종이로 버릴 거예요? 음식물 묻은 건 그냥 종이류로 분류하면 안 되잖아요? 그녀는 피자 박스를 이성환 경비원 앞에 휙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조용히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음식물이 묻어있는 종이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 순간 부녀 회장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네. 그렇게 따질 시간 있으면 그냥 치우면 될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요? 그녀는 땅을 한번 찍어 차더니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비가 하는 일이 대체 뭐예요?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멍하니 있는 거잖아요. 경비 아저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쓰레기를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있던 부녀 회장 딸이 조용히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 경비 아저씨 힘드실 텐데. 그러나 부녀 회장은 손을 휘휘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예, 넌 가만히 있어.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데. 부녀 회장 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관리실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다가오더니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부녀 회장님,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부녀 회장은 화가 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요? 경비원님께 분리수거까지 시키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경비가 저런 것도 안 하면 뭐 하는데요? 경비 업무는 단지 관리지 쓰레기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분리수거는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게, 지난번에도 경비실에서 에어컨도 못 켜게 하시더니. 택배도 대신 받아달라고 하던데 이젠 분리수거까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부녀 회장도 주변을 살펴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됐어요. 그냥 내가 할게요. 참 별일 다 있네. 그녀는 다시 피자 박스를 집어들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경비 아저씨는 여전히 말없이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참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걸 다 견디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 그러나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의 진짜 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비 아저씨 이곳에서 보일 진짜 모습을. 이날 오후 부녀 회장 딸이 단지 안으로 들어오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주며 어지러움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앞으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깍! 가까이 있던 주민 한 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녀 회장 딸은 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부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영아? 나영아? 그녀는 황급히 딸에게 달려와 흔들었습니다. 딸아, 정신 차려. 엄마야, 엄마. 그러나 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점점 푸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멈췄다. 그 순간 누군가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평소와는 다르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부녀 회장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맥박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부녀 회장 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부녀 회장이 경비원을 밀쳐내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딸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러나 경비 아저씨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곧바로 딸의 가슴 정중앙, 흉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슴 압박 위치 흉골의 하부 13지점. 압박 깊이 최소 5cm. 압박 속도 분당 100에서 120회. 하나, 둘, 셋, 넷. 그의 손이 규칙적으로 딸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웅성거렸습니다. 저거 위험한 거 아니야? 괜히 CPR 잘못하면 갈비뼈 부러진다고 하던데. 괜히 나서서 문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나 경비 아저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는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슴을 압박해도 부녀 회장 딸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부녀 회장 딸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기도 폐쇄 가능성. 그는 즉시 부녀 회장의 머리를 젖혀 기도를 확보한 뒤 입을 벌려 확인했습니다. 이물질은 없어. 그렇다면 그는 손을 멈추고 빠르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흉인가? 그의 손이 무릎을 짚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여전히 여기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러나 그는 곧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곧바로 자신의 가슴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볼펜만 있으면.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파란색 플라스틱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는 빠르게 볼펜에 심을 분리하고
플라스틱 관만 남겼습니다. 여기 두 번째 늑골 아래. 그의 손이 정확한 위치를 짚었습니다. 늑막 바로 위.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한순간에 볼펜을 찔러 넣었습니다. 제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컥. 부녀회장 딸이 거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부녀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영아, 나영아. 부녀회장 딸은 숨을 몰아쉬며 눈을 뜨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급차가 올 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CPR을 너무 정확하게 하는데. 방금 그거 기흉처치 아니야? 근데 경비원이 어떻게 그걸 알지? 그제야 사람들은 경비 아저씨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부녀회장 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녀회장은 손을 떨며 경비 아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정체가 뭐예요? 그러나 경비 아저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계신가요? 젊은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부녀회장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환자 어머니입니다. 담당의 강민수입니다. 환자분 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심정지 발생 후 차분간 표준 심폐소생술 시행했습니다. 자발순환 회복 후에도 산소 포화도 저하되어 우측 기흉 의심, 응급 천자술로 감압 실시했습니다. 낡은 경비복을 입은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강민수 의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의료진이신가요? 두 번째 늑간에서 응급천자 실시했고 이후 호흡음 회복됐습니다. 심전도상 ST 분절 상승은 없었으며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니시라면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환자 보호자분들께 혼란만. 그러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경비 아저씨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동작은 경비 아저씨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던 의사들 특유의 손 씻기 동작. 20년이 넘도록 수술실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혹시 설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성환 선생님,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중앙대병원 심장외과 최은사님? 부녀회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전설적인 심장외과 의사, 신의 손이라 불리시던 의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경비 아저씨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전공의 시절. 제가 실수로 환자를 위험하게 했을 때 선생님께서 한밤중에 달려오셔서 직접 수술하셨던 그날. 그래 넌 항상 성급했지. 경비 아저씨는 이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왜? 의사가 흐느끼듯 물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방금 확인했는데 환자 최초 응급처치가 정말 완벽했다고 해요. 현장에서 이런 처치는 본 적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야 그러실 수밖에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평생 넘을 수 없었던 스승님이시니까요. 무슨 말씀이시죠? 부녀회장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분은 20년 전 우리나라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셨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으셨던 그러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르셨군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깊은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과거 본인의 아들을 수술하셨습니다. 순간 경비 아저씨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흉부 손상이 있었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직접 수술을 집도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 소년을 살리지 못하셨습니다. 부녀회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경비 아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순간 부녀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 선생님께서는 병원을 떠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료계를 완전히 떠나셨고 아무도 선생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비 아저씨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 복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부녀회장은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무시하고 하대하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한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던 위대한 외과 의사였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살린 사람이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했던 모든 말들이, 그에게 퍼부었던 모든 조롱과 비난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떨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몰랐습니다. 그러나 경비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조용히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부녀 회장 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여기 어디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그때 나영아, 부녀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부녀 회장 딸은 어렴풋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요? 부녀 회장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영아. 내가 깨어났으니 이제 다 괜찮아. 그러나 부녀 회장 딸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천천히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아저씨는 어디 계세요? 그 순간 병실 안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부녀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 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경비 아저씨? 그는 조용히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검정 뿔테 안경을 쓰고 다 낡은 경비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부녀 회장 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저씨. 그러나 아직 몸이 불편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무리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어딘가 다정했습니다. 그 순간 부녀 회장의 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모아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경비 아저씨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순간 부녀 회장 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던 부녀 회장은 손끝을 꼭 쥔 채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그녀는 아주 어렵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맺힌 것은 후회와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동안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몰랐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하고 못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너무 늦었겠지만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병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해 보였지만 어딘가 아주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시 한번 부녀 회장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님이 건강을 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그 한마디를 남긴 채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저씨. 딸은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 문이 천천히 닫히는 순간 부녀 회장은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그저 눈물을 삼켰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후회와 죄책감이 그녀를 조용히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부녀 회장 딸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어느새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내내 뜨겁던 햇볕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부녀 회장은 경비실을 지날 때마다 경비 아저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명령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민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여기 따뜻한 커피 한 잔 가져왔어요.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근무하셨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감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인사와 미소가 그의 곁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성환 경비원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감사 인사를 받으면 짧게 고개를 숙였고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부녀회장은 그런 그를 지켜보며 아직도 마음 깊이 미안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작은 상자를 들고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경비 아저씨,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따뜻한 겨울용 장갑과 목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곧 추워질 텐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경비 아저씨는 잠시 상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첫 감사 인사에 부녀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경비실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상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부드러운 장갑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들 생각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덜 아프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 변화는 경비 아저씨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아주 깊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너무나도 냉정합니다. 그러나 작은 친절과 배려가 쌓이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큰 따뜻함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친절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나눌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